안녕하십니까. 5월 6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 두 표본에 대한 가설 검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표본에 대한 가설 검증은 10장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보다 좀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한 가설 검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LMS 이렇게 가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퀴즈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10장에 대해서만 퀴즈를 보겠습니다. 퀴즈를 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보면 요 10장 슬라이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바로잡고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표본 가설 검정에서 우리 P값 구했던 요 26번 슬라이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P값은 이 표본에서 구한 표본 통계량 G값을 가지고 그 G값에 대한 이제 확률을 구하면 그게 바로 그 P값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양측 검증일 때와 단측 검증일 때의 P값이 내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G값에 대하여 양측 검증은 단측 검증에 비하여 P값이 2배이다. 2분의 1이 아니고, 제가 요게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양측 검증은 단측 검증에 비하여 P값이 2배다. 요걸 2분의 1이 아니고 2배다. 요걸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이 있는데, 과제를 보면 과제가 이렇게 나가 있어요. 과제, 5번째 과제, 요거는 10장 연습 문제 풀이죠. 또 12장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도 곧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1장에 대한 이 퀴즈도 바로 계획대로 바로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11월 18일이 되겠네요. 5월 18일이 되겠네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표본에 대한 가설 검증을 보면, 일단 그 12장은, 일단 11장에서는 우리가 표본이 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2장에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제 표본이 2개입니다. 두 집단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10장에서 배운 내용은 그냥 우리가 가설 검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문제에서 그냥 한 모집단의 기존에 알려진 사실에 대한 어떤 그 가설 검증을 하는 것보다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 물론 10장에 있는 것도 충분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표본에 대한 일단 12장에서 다루는 거는 두 표본에 대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이에요. 그리고 관심 모수는 여전히 평균이다. 그리고 이제 집단이 2개다. 10장에서는 관심 모수는 평균이었고 집단이 1개였을 경우였죠. 자, 우선에 독립표본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독립표본은 뭐고 종속표본은 뭐냐? 독립표본은 두 집단의 자료가 서로 독립일 때, 우리 집단이 이제 2개의 집단이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두 집단의 자료가 서로 독립이다. 그럼 두 집단의 자료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각 집단의 자료가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뒤에서 한번 또 이 사례를 보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집단의 자료는 1대1로 매칭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집단의 자료의 수가 다를 수가 있다. 이제 그 집단 A와 B를 비교를 할 때 A 집단과 B 집단의 자료의 수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A 집단은 10개, 뭐 B 집단은 15개 이런 형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속 표본에 대한 그 가설 검증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배우는 쌍체 검증입니다. 종속 표본에 대한 가설 검증은 주 집단의 자료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항상 자료가 A 자료와 B 자료가 각각 1대1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집단에 대한 자료가 1대1로 매칭이 된다. 그 다음에 두 집단의 자료의 수가 같아야 된다. 항상. 그죠? 이게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의 그 자료의 수가 항상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각 표본별로 수준 차이가 그러니까 표본 A 집단, B 집단이 있으면 A 집단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죠. 원소들이 있으면 각 집단 사이에 그 값의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성 값에 따라 각 표본별로 수준 차이가 클 때 사용한다. 종속표본이 가능하다면 종속표본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됩니다. 이 종속표본을 대응표본, 쌍체 검정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쌍체 검정. 자, 그래서 그러면 두 모 집단에 대한 가설 검증의 예를 몇 가지 보면서 그게 독립표본인지 종속표본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로리다 도시계획 담당자는 플로리다 지역에서 배관공과 전기공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모집단이 플로리다 지역의 배관공과 전기공이에요. 이 두 집단의 임금 각 이제 그 샘플을 구하면 배관공 뭐 10명, 전기공 뭐 15명 이런 형태로 쭉 구해지겠죠. 구해지면 이 배관공 임금과 이 전기공 평균 임금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건 이제 독립표본입니다. 왜 그러냐? 그 뒤에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배관공의 임금, 시간당 임금이겠죠. 그 다음에 전기공의 시간당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배관공인 사람은 전기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제 샘플에서 특히 모르겠습니다. 배관공이면서 전기공이면서 배관공 할 때 임금 다르게 받고 전기공 할 때 다르게 받고 뭐 이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이 첫 번째 샘플을 구했지만 이 사람하고 다르죠. 다르고 뭐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든지 이렇게 비교를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샘플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바로 이걸 독립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배관공과 전기공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전체 배관공을 대상으로 샘플링하고 그리고 이 전기공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게 독립표본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킴벌 프로덕트사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발생한 평균 불량품의 숫자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킴벌 프로덕트사에서 오전하고 오후에 발생한 불량품의 숫자의 차이가 있느냐? 요거는 독립표본도 될 수도 있고 종속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 독립표본이 되느냐? 데이터를 구할 때 그냥 오전 전체에서 아무 구분을 하지 않고 오전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료를 뭐 20개 뽑고 오후에서 20개 뽑고 이런 형태로 하면 랜덤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독립표본이 됩니다. 1대1로 매칭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제 기계별로 본다. 왜냐하면 기계별로 원래 기계에 따라 가지고 불량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기계는 불량이 좀 뭐 많이 나는 편이고 어떤 기계는 불량이 적게 나는 편이고 어떤 기계는 또 이 생산량의 숫자 자체가 달라요. 어떤 기계는 시간당 100개를 만드는데 어떤 기계는 시간당 1000개를 만든다. 그러면 각 기계별로 이 불량품의 숫자가 다르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 똑바로 비교를 하려면 오전, 오후가 다른지 같은지를 보려면 각 기계별로 각 기계에서 오전에 몇 개, 오후에 몇 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쌍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종속표본이다. 이게 어떤 그 쌍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속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패스트푸드사는 21세 이하 젊은 근로자들과 60세 이상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평균 결근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 이하하고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그 결근수를 그냥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뭐 한 사람당 뭐 평균 하루 월 결근 숫자 뭐 이런 형태로 뽑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독립표본이 됩니다. 전혀 각 그 표본별로 뭐 1대1 매칭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1대1 매칭이 된다는 얘기는 각 기계별, 기계 A의 오전, 오후, 그죠? 기계 B의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거는. 이런 거는 매칭을 할 수가 없죠, 전혀. 그 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와 신시내티 주립대에서 회계사 1차 시험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숫자에 차이가 있는가? 요거는 뭐 오하이오 주립대하고 신시내티 주립대 둘 다 이제 오하이오 주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1대1 매칭을 시킬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1대1로 굳이 매칭을 시키자면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 뭐 이런 형태로 그것도 좀 먹어지고 이거는 독립표본을 사용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음악을 현장에서 튼다면 생산률이 향상될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속표본이 더 정확하겠죠. 그 음악을 현장에서 틀면 각 사람별로 생산성이 다 달라요. 그죠? 사람별로. 여기 보시면 각 표본별로 수준 차이가 클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람별로 이 생산량이 초보자냐 아니면 좀 오래 근무를 한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생산율이 다르겠죠. 그죠? 시간당 생산율이 다르겠죠. 그런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음악을 틀기 전, 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종속표본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속표본과 독립표본이 어떤 거다. 두 집단 간의 종속표본과 독립표본이 어떤 거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는 것은 이 독립표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독립표본에 대해서. 그래서 종속표본은 뒤에 나중에 나오는 쌍체 검정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선 그래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서 이제 검정 통계량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검정 통계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 교과서에는 설명이 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요 개념은 어느 교과서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또 어떤 경우에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이걸 정확하게 구분 못하는 교수님들도 조금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그걸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알고 우리 교과서를 쓴 사람도 제가 보기에 어떤 그 이런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좀 구분하지 않고 교과서를 썼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요 내용을 좀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에서 검정 통계량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10장에서도 했었죠. 관심 모수가 뭐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크냐 적으냐, 그 표준 편차나 분산이 알려져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각자마다 교과서마다 여기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11장의 두 표본 가설 검정에서는 그 선택해야 되는 이 검정 통계량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10장에서는 그냥 가설 검정이 뭔지 아는데 좀 우리가 집중을 했다고 하면 12장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바탕으로 이게 양측이냐 단측이냐 그거 아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검정 통계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검정 통계량을 선택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좀 다른데, 그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모수가 이게 평균이죠.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극한의 정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중심극한의 정리를 따르는 경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의 평균은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샘플 수가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표본이 어떤 모집단이 이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대칭이다. 그럼 뭐 10개만 넘어도 되고, 대칭이 아니면 30개가 넘으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중심극한의 정리를 따르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포를 사용하면 돼요. 그렇지만 T분포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정규분포를 사용하면 되는데 T분포를 왜 쓰느냐? 이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만 샘플 수가 작은 경우에 정규분포보다 T분포가 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이 T분포를 처음 만든 사람은 윌리엄 거셋이라는 분입니다. 윌리엄 거셋. 윌리엄 거셋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맥주 있죠. 맥주. 기네스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우리 기네스라는 맥주는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요. 아일랜드. 미국에 가면 이제 기네스를 아이리쉬 스타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맥주를 이제 기네스라고, 스타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흑맥주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이제 기네스라는 회사예요. 윌리엄 거셋은 기네스의 이제 맥주 만드는 공장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였는데, 자기가 이제 중심극한의 정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실험을 할 때 표준 정규 분포를 썼더니 조금 너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T분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실무에 적용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 실험하는데 T분포를 적용을 했더니 훨씬 더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T분포를 처음에 이제 만들어냈고, 이걸 이제 가지고 어떤 학회에 발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엔지니어인데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T분포를 쓰니까 훨씬 더 정확하더라. 이걸 알리고 싶은데 회사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정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표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표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못할 뻔했는데 이 윌리엄 거셋은 익명으로 이걸 발표를 해요. 학회에서 익명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못 씁니다. 자기 이름을 못 쓰고 익명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 분포를 뭐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그래서 스튜던트 T 분포다, 스튜던트 그냥 학생, 스튜던트 T 분포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그게 T 분포가 되고, 그걸 T 분포를 스튜던트 T 분포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렇죠? 어쨌든 T 분포는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만 샘플 수가 적은 경우에 T 분포를 쓰게 됩니다. 그죠? T 분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집 단의 정규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건 우리가 예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당연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T 분포는 모집 단위 정규성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 그죠? 우리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책에는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T 분포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T 분포는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샘플 수가 30보다 더 적을 때 사용하는 게 T 분포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 분포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집 단위 분포를 모르는 경우에는 표본수가 크면, 표본수가 충분히 크면 우리가 중심극한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G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G분포를 사용 가능하다. 표본수가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포를 알 수가 없어요. 모집 단위 분포를 모르는 경우에 표본수가 작으면 분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우리 배우는 범위 바뀌지만 15장인가요? 15장쯤에서 다루고 있는 아마 15장이 맞는 것 같은데, 비모수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모수 검정. 그죠? 16장, 15장, 16장에서 배우는 비모수 검정. 그죠? 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데 사실 T 분포도 상당히 조금 신뢰할 만한, 커버하는 범위가 넓어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샘플 수가 뭐 너무 적으면 곤란하지만 한 10개 이상 정도 되면 T 분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 이 적합도 검정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검증을 하는, 검증을 해보면 이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검증 통계량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평균이, 관심 모수가 다 이제 평균이라고 했죠. 지금은 12장에서 평균이 아니고 분산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도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관심 모수가 우리가 다 평균이다. 그 다음에 집단 수가 하나인 경우 10장에서 배웠죠. 10장에서. 그래서 집단의 수가 하나고 분산이 알려져 있으면 무조건 G분포를 사용한다. 이때도 요게 성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규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샘플 수가 많으면 이게 정규성이 필요가 없는데, 샘플 수가 적게 되면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지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뭐 무조건 모분산만 알려져 있으면 무조건 G분포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건 정규성이라는 건 이제 모집단에 정규 분포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지
요 식을 즉 지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고 샘플이 크면 또 지분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시그마 대신 S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고 샘플 수가 30보다 작으면 T분포를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규성,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 이제 우리가 11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여기 이제 표에서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11장에 다룬 내용은 무전이 평균이고 모분산이 알려져 있고 샘플 수가 이제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정규성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어야지 샘플 수가 관계없이 정규분포를 쓸 수 있어요. 샘플 수가 적으면 이것도 T분포를 쓰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통계량을 G분포를 쓰는데 G분포 통계량은 요런 식을 씁니다. 두 집단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 뒤에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고 분산이 이제 같은 경우,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 경우 샘플이 충분히 크면 정규성하고 관계없이 G분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G분포를 사용하고 이때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T분포를 쓰기도 합니다. 이 교과서마다 이제 다른데, 그래서 T분포를 사용하는 분들은 우리 교과서도 사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정규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규분포를. 맞네요. N이 맞네. 그렇죠? 이 샘플이 충분히 크니까 N이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자, 이게 정규분포를 이제 이게 이제 정규분포를 쓰는 게 맞는데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T분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T분포가 좀 더 보수적이라는 거죠. 보수적이기 때문에 T분포를 쓰면 좀 더 안전하다. 뭐 그런 형태로 봐서 T분포를 쓰는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포함해서. 그렇지만 G분포를 쓰는 게 좀 더 보편적이다. 이런 경우에 샘플 수가 30만보다 더 크면 이건 뭐 중심극한의 정리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모분산이 미지나 등분산인 경우 샘플 수가 적으면 T분포를 씁니다. T분포를 사용하게 되고, 또 분산이 다른 경우 2분산 그런 경우에는 또 T분포를 쓰는데 이번에는 자유도가 다릅니다. 자유도가 다르고 다른 식이 좀 다르죠. 두 개 식이 좀 다른 T분포긴 T분포인데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응 평균은 요건 종속 표본에 관련된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또 그 검정 통계량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고 관심 모수가 이제 평균이고 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분산 분석을 사용하는데 샘플 수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무조건 정규성이 이때도 필요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F분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 이건 12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우선에 그 오늘 배우게 되는 요 내용을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소 좀 어렵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걸 뒤에 하나씩 배우고 다시 요걸 다시 보면 아, 요게 이런 거구나. 좀 정리가 되면서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 그죠? 이 가장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집단이고 그 모분산이 알려져 있고 있는 경우 지분표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표본의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그러니까 독립 표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게 이 두 집단 여기서 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다 요거는 다 그죠? 독립 표본에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독립 표본에 관계된 얘기고, 요것만 종속 표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응 평균. 요것만 종속 표본, 나머지는 다 독립 표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두 표본 평균이고 독립 표본이고 이 모 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샘플의 크기가 30 이상이고 서로 독립인 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지분표를 사용하고 아래식, 그러니까 샘플의 크기가 30 이상이거나 이거 서로 독립인 두 모집단인 경우 지분표를 사용하게 된다. 이걸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가 알려져 있으면 요 식을 쓰고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으면 요걸 식을 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t분포를 쓰는 교과서도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푸드타운 슈퍼마켓의 고객들은 계산을 할 때 두 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스탠다드 방식은 계산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고, 유스캔 방식은 셀프 방식으로 고객 스스로 계산대에서 각 품목들을 바코드로 스캔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푸드타운의 관리자는 스탠다드 방식, 유스캔 방식에 비하여 계산이 더 오래 걸리는지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은 표본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스탠다드 방식은 뭐 직접 사람이 이렇게 마트에서 직접 그 결제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 유스캔은 셀프로겠죠. 셀프.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표준 방식은 샘플 평균이 5.5고 유스캔은 5.3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어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모 표준 편차죠.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습니다. 0.4, 0.3. 그 다음에 샘플 크기는 50,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샘플 크기가 다르니까 독립 표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가설 검증에서 보면 스탠다드 방식이 유스캔 방식에 비하여 계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지 확인한다. 그랬으니까 이 이제 단척 검증일까요? 양척 검증일까요? 이걸 보면 더 오래 걸리는지 했으니까 스탠다드 방식이 더 오래 걸리는지, 그러니까 단척 검증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의 5단계를 여기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가설 검증의 5단계를 적용을 해보면 1단계는 가설을 수립하는 거죠. 가설을. 그래서 그 빈무 가설은 U, mu, S 스탠다드 방식, mu, u스캔, U 여기 두 개가 같다. U 스탠다드 방식이 u스캔 방식보다 더 시간이 더 길게 걸린다. 대립가설. 그렇죠? 그래서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하는데 뭐 그냥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무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0.01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3단계는 검정 통계량을 선택해야 돼요. 이제 이 시그마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G 분포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샘플 크기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G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표본 평균 빼기 두 번째 표본 평균 나누기 여기는 원래 표준 편차가 들어가잖아요. 표준 편차. 요게 바로 그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모집단의 분산 나누기 그 샘플 수, 두 번째 집단의 분산 나누기 거기에 해당되는 샘플 수. 그걸 더해가지고 루트시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임계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임계치가 뮤 스캔 방식 이게 더 크다. 이게 더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호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더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겠죠. 오른쪽 기각력이 오른쪽에 있다. 이거는 그 우리가 단일 표본 가설 검정 그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오른쪽이다. 그때 0.01이었기 때문에 알파가 0.01이 되는 그 G값을 구하게 되면 2.33이 됩니다. 그래서 기각력이 임계치가 2.33이 되고 어떤 이제 그 G값 G 통계량을 계산을 했을 때 이게 2.33보다 더 클 때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5.5 빼기 5.3 나누기 루트 0.4의 제곱 나누기 50 이 표본 크기죠. 0.3 제곱 나누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3.13이 나옵니다. 3.13은 2.33보다 크죠. 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 방식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똑같이 이제 P값에 의한 가설 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P값에 의한 가설 검정을 해보면 여기서 요 조항 구한 G값이 3.13이라는 거죠. 3.13에 대해서 이 확률을 구해보면 G가 3.13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립가설에서 우리가 정규분포의 기각력이 이제 오른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3.13보다 이 더 클 확률 이게 이제 알파가 되겠죠. 알파 0.01 알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어떤 G값을 이 표본 통계량인 G값의 이 우측 누적 확률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더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죠. P값에 의한 가설 검정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걸 구해보면 G가 요 앞에서 G값이 3.13이었기 때문에 G값 3.13보다 더 큰 확률을 구해보면 0.001이 나옵니다. 이거는 0.01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이 유의 확률 P값이 유의 수준 0.01보다 작으므로 H조를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일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